다음 시는 그 정육목 선생이 송은대사와 헤어지면서 이제 드린 시입니다. 정육목 선생은 송은대사를 젊었을 때도 김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재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30년 세월 속에서 뭐 막 서로 간에 어떤 사연이 이제 있었던 것이 당연히 시의 하나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사를 못 본 지가 이미 오래 해. 그러나 그 그리움은 그 머리가 흰 것처럼 나의 그리움이 또 희어 기끗해지네. 그러나 새로 시를 지어서 태정 같은 훌륭한 삼형대사에게 보내니 나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시입니다. 그 삼형대사가 지은 그 시가 이제 많이 문집에 이제 실려 있는데, 근데 임진왜란이라든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그 이 안에 그 용남 임흐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임흐리라는 분은 바로 풍천 임씨고, 그 삼형대사의 속성이 풍천 임씨인데 어떻게 보면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이안 봉화에 있을 때에 삼형대사와 그 임을 선생과 서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임물 선생이 용담이라는 정자를 이제 짓고 나서 그 삼형대사에게 그 시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삼형대사는 그 10여 편의 시를 이제 지어서 이분에게 보내주는데, 그 시가 유명한 용담 지귀정 아영이라는 그 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는 그 삼형대사가 직접 썼기 때문에 그 친필도 지금 현재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필은 그 삼형량의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 아주 귀중한 그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삼형대사가 지은 그 시 세 편은 보면은 만년에 여유롭고 한가한 날, 그 간 거처는 별천지 같구나. 누각은 비어 물속 달빛이 통하고, 문은 닥쳐 산에 안개가 머무는구나. 백구는 나디지고 늘 자리에 나와들고, 나기도 한가로워 채찍은 들지 않네. 복사꽃이 계곡방으로 나가니 세상 사람에게 전하지 않게 하소. 라고 하면서 용담의 이 그 경강이 그 중국에 그 도연명이 살았던 곳처럼 아주 신선히 사는 성경인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삼형대사와 유학자와의 교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임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호가 용담이고, 임진왜란 때는 봉화지역에서 또 의병 장이 되어 왜군과 직접 싸우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본관이 풍천 임씨이기 때문에 삼형대사의 그 속하의 또 성이 풍천 임씨입니다. 그래서 집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인물 선생의 문집인 용담 문집에 실려 있는데, 그 용담 개각제형이라는 시의 차원한 작품이 바로 삼형대사의 세 편 시입니다. 용담은 봉화 지역에 있었던 정자인데, 용담 선생 임흐리 정자를 짓고 난 다음에 삼형대사에게 그 시를 부탁함으로써 세 편의 시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는 삼형대사가 지었지만 서하 명진자 송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하라는 말은 바로 풍천 임시의 풍천의 옛 이름이 서하고, 그리고 명진자는 삼형대사의
또 다른 벼로이고 또 송운도 또 호입니다. 그래서 서하 명진자 송운이라는 이 글이 바로 사명대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담 문집은 우선 그 사근 이책의 분량인데 앞에 서는 그 정범조라는 아당대의 큰 학자가 서문을 썼고, 그리고 또 묘지문, 그 무덤 속에 묻는 묘지석에 적는 그 글은 또 수남 안녕복이라는 또 큰 그 역사학자가 또 썼습니다. 그리고 묘갈명 비문은 이흥경이라는 역담 지역의 대단한 또 학자가 글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문과 묘지문과 묘갈문을 지은 분을 통해서도 이 임플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가계를 대해서 살펴보면 증조가 현직의 공조 판서를 지냈고 조부는 함양 군수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실직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임흘은 서울에서 원래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20대에 전우를 해서 봉화 땅에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젊었을 때 이쪽 봉화 지역으로 와서 살만한 곳이라 판단을 하고 영구히 영남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거의 대부분을 봉화에서 사시다가 만년에는 인접한 예안으로 틀을 옮기면서 안동 지역의 예안 지역의 선비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태계 선생이 돌아가신 뒤니까 대부분은 태계의 제자들과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인물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태계 선생의 아주 고제라 할 수 있는 영주 출신의 소고 박승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정구, 월천조목, 김성일 선생, 종탁 같은 분, 조호의 이런 분들하고도 다 교류도 하면서 어떤 종류하는 어떤 사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임펄의 이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1592년 7월 9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봉화 지역에서 창인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산, 문경, 당교에서도 여러분과 직접 전투를 한 사실입니다. 사명대사와 이러한 인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 편의 사명대사가 지은 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의 그 여유롭고 한가한 날. 아마 이 시는 용담이 5년에 전쟁이 끝난 뒤에 이런 정자를 지었고, 그리고 그 거처가 거주하는 곳이 아주 신선히 살 만큼의 별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당은 이러한 그 용담의 모습은 누각은 비어 물속 달빛과 통하고 문은 닫혀 산에 안개가 머무는구나. 백구는 낯이 익어 늘 자리에 날아들고 나기도 한가로워 채찍을 들지 아니하네. 복사꽃이 계곡 밖으로 나가니 세상 사람에 전하지 않게 하소. 이 사명대사가 지은 첫째 수는 마지막 구절은 도윤명의 동화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동화원기에 보면은 진나라, 중국의 그 진나라의 그 전쟁을 피해서 그 신선에 살 때에 그 복사꽃이 강물에 흘러서 그것을 보고 그 어떤 어부가 신선의 세계를 찾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복사꽃은 바로 무릉도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쪽 경북 북부 지역의 무릉도가는 뭐 청량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태계 선생도 청량산이라는 시조를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복사꽃은 물에 뜨지지 마라. 바깥으로 나가면은 백구들이 알고 찾아올까 두렵다라는 그런 이제 시조를 남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인물 선생이 거주한 그 용담은 주변이 복사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으로서 세상 속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할 만큼의 아주 그 경관이 뛰어난 도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명대사의 그 시는 바로 그러한 성경을 픽진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지은 두 번째 시는 그 푸른 소리 청송이 겹겹이 용담정을 둘러있고 그리고 물가에는 그 수양보들이 늘어져서 바람에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감각적 어떤 모습을 형상을 했습니다. 마침 가을이 되어서 가는 사람 모두 다 단풍이 들어 그 붉은 옥이 아주 꽂혀있는 듯한데 내물은 밤이 되면은 검은구로 타는 듯 졸졸졸 음악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물가의 대나무는 용담 선생이 벗으로서 깊은 어떤 격은 친구와 같은 어떤 그런 정을 주고 있고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그 시와 독서로서 옛 선녀들의 마음을 찾아서 자신도 선녀를 담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이 용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담이 그 존경했던 인물은 아마 중국의 망덕공리 같습니다. 이분은 벼슬을 주어도 마다하고 살림에 물러나서 은구로서 지낸 분입니다. 이 은구하시는 분들은 벼슬을 주어도 사양을 하고 오로지 산수만을 자신의 벗으로 삼아서 한평생 거기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는 바로 사명대사가 용담이 임진왜란 안에서 그런 훌륭한 그 창의와 또는 그 공적을 세우고도 잠시 벼슬을 하긴 했지만 그러한 벼슬을 헌 집신처럼 버리고 살림에 묻혀서 독서와 은고로서 자신의 만년을 아주 한가롭게 지내는 그 삶을 완전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명대사 자신이 그는 그러한 삶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모두 3편의 시를 지었는데 마지막 그 3편의 시에서는 이 용담 선생의 인품을 자인물에 그 비유를 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용담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그 푸른 바위가 위치한 곳에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푸른 빛이란 것은 노자가 그 주나라 때 노자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알고 그 한국간을 떠날 때에 푸른 소를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푸름이라는 것은 바로 도교적인 도가적인 신선의 의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용담이야말로 신선과 다름이 없다. 그런 이제 의미를 드러냈고 더구나 속된 정은 완전히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용담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속된 것, 세상의 어떤 벼슬에 미련을 두고 부르면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속됨, 그것을 바로 인물은 이 용정을 지음으로써 완전히 단절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선비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승려 같은 그런 담백한 그 무욕의 무심의 그런 삶을 용담에서 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담은 꿈을 깨서는 솔바람 소리가 아득하게
흘러난 곳에서 검은고를 울리며 마치 그 맑은 대화 같은 그런 그 검은고 음을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산새는 난간에 올라서 그러한 용담의 모습에 기뻐서 지저귀고, 그리고 구름도 이 용담의 누정에 들어서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담 주변에는 어부와 나무꾼이 한가롭게 기가를 하고 있고, 그때에 밝은 달만이 높이 떠서 이 봉화라는 곳을 가득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높은 성은 봉화라는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바로 용담정이 강가에서 높이 솟은, 그 높이 솟은 것은 건물이 높이 솟은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살고 있고 그 건물의 주인인 용담의 인격에 그 고매함이 바로 저 밝은 달, 우리 가을달, 차가운 물, 추월 한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달이 밝은 그 달을 비추는 것처럼 인품에 그 흔결함이 없는 용담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명대사가 지은 시 3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사명대사가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삶을, 그것이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명대사와 유학자들의 어떤 교류 속에서 반대로 선비들의 인품뿐만 아니라 사명대사의 그 꼿꼿한 그런 정신, 어떻게 보면 신성 같은 도인 같은 풍모, 그런 골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런 봉화의 그 태백산에 홍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홍제사라는 절을 이건할 때에 그 기문을 그 봉화지역에 살던 이중년이라는 아주 큰 선비가 지어주었습니다. 홍제사의 주지가 부탁을 해서 그 이중년 선생이 지어주었는데, 이 홍제사는 바로 임진왜란 때에 사명대사가 거기에 거처하면서 임진왜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지략을 짜내던 곳입니다. 이중년에 지은 이건 길을 보면은, 내가 사명대사의 영정을 보니 골상이 범상하지 않고 눈썹 부분이 청명하여 기이하고 훌륭한 기상이 있다. 비록 머리는 깎았지만 수염은 한잔하되고 일찍이 그 평생을 스스로 말한 적이 있으니 머리를 깎은 것은 속선을 벗어나기 위함이고 수염을 그대로 둔 것은 사나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라는 시를 사명대사가 예전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머리를 깎은 것은 속세를 벗어나기 위함이고, 그리고 수염을 그대로 둔 것은 남자, 사나이, 대장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라는 아주 그 사명대사의 활렬한 흥건한 그런 기상을 이 두 구에 씌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중년은 사명대사에 대해서, 사명대사는 영남의 명가에 태어나서 마침내 불교의 자취를 붙이고 시로서 자신의 뜻을 기탁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당시 대사의 마음가짐은 비록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사명대사가 행한 행정을 추적하면은, 그리고 그가 사명대사가 그려진 영정을 살피고, 그리고 사명대사가 남긴 시를 보면은 그는 단지 충성과 의리가 능능하고 열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선의 풍모와 도사의 그 품격과 골격까지 가진 대단히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홍제사에 남아있는 사명대사의 그 영정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타지도 않고 그 하재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은 그 사명대사의 기상, 그 기운이 과연 이 불기가 범하지 못하게 한 것일 것이다. 그 이중년은 홍제사의 영정이, 사명대사의 영정이 불탄 그 소실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사명대사의 법력으로 인해서 영정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대사에 갖고 있는 그 충성과 의리, 그리고 어떤 기상, 풍모를 기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유학자로서 승려인 사명대사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공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명대사의 영정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이중년뿐만 아니라 안동의 큰 선비였던, 그리고 예천의 큰 선비였던 분들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천에는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용문사에 바로 사명대사의 영정이 걸려있는 그것을 보고 근상대라는 선비가 그 지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을 이야기하고, 이 주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를 건국한 그 인물입니다. 그 문왕의 동생이자 문왕의 아들로서 무왕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성왕의 숙부로서 주나라 건국에 큰 그 기여를 했던 주공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주공을 공자만큼이나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공을 이야기하고 예학을 예천하는 사대부들은 새나 짐승처럼 숨어서 서로 멀리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그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무서워서 간망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불교의 사명대사는 큰 절개와 정의를 내세워 산문을 나와 군사를 모집하고 서산대사를 도와서 저 강포한 외놈의 저돌적인 형세를 저지하였다. 큰 절조를 기른 것은 죽음의 형벌도 감수를 했고, 웅대한 담론을 펼칠 때는 오랑캐 일본 놈 외상에 간담이 선언했으니 국가의 중흥을 협찬한 공은 그 당시 병권을 잡고 국가를 경영하던 유학자들과 관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높다. 그런데 그 용문사의 그 사명대사의 영정이 세월이 오래되어서 상당히 이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문사의 여러 승려들이 그 사명대사의 영정을 이제 수선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마침 건상대는 그 사명대사의 영정을 보면서 그 영걸한 풍모와 영특하고 그 혹을 걸출한 기품과, 그리고 그 웅장하고 그 위험 있는 그 기상은 마치 수백 년, 3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어제와 같이 그렇게 핍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갓을 쓴 유학자의 옷을 입은 자로서 충성과 의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여금 머리털을 곤두세우게 하고 마음의 수치를 느끼게 한다. 이 사명대사의 그 영걸한 풍모와 웅변 기상이 중의를 모르는 유학자들을 도리어 머리털을 곤두세우게 하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어떤 그런 수치를 느끼게 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유학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 사명대사의 기상과 어떤 미풍, 그리고 임진왜란 때 국가의
기여한 공헌, 헌신적 삶이 높았다면 유학자로서 자신의 그 유학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수 있었던가. 이 건상대의 글이야말로 어떤 유학자로서 사명당에 대한 정확하고 아주 공정한 그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영정에 대해서 시로서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그 선비들이 사명대사를 존중했지만 영주에, 그리고 특히 안동에 그 정내성이라는 문과에 급제하고 아주 큰 그 저술도 남긴 이분이 그 영정각에서 느낀 소외를 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봉정사에 그 예전에는 사명대사 영정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봉정사에 가서 직접 사명대사의 영정을 보고 읊은 시로 생각됩니다. 그 단청을 칠한 영정각이 허공에 높이 솟아 옛 모습 그대로 그 영걸한 기풍이 그리워지는구나. 불교에 승려가 없다고 쓸쓸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저 위대한 공열이 이 조선 땅에 영원히 전할 것이다. 이 마지막 구에 그 사명당에 그 위대한 공, 조선은 차라리 망할지언정 그의 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임진왜란 때에 사명대사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봉정사 영정각에 있는 사명대사의 영정을 보고 읊은 사헌 정내성 선생의 이 치는 저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대사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에 유학자들이 많은 글을 남기면서 그의 뜻을 빌었습니다. 특히 그 태백산은, 홍제산은 그 사명대사가 추석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홍제산을 찾는 유학자들은 더더욱 사명대사에 대해서 공경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중년이 그 홍제산 이근기에 보면은 사명대사가 그 일본에 갈 때에 남긴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장차 떠나려 할 때 그의 제자인 행정에게 태백산의 자유령 아래에 암조를 짓도록 부탁을 했다.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마땅히 거기에서 수양을 할 것이다. 입정할 것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더욱더 그 사명대사를 높이고 또 높은 벼슬도 내렸지만은 그러나 사명대사는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에 머무르면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운수행각에 수양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사명대사의 제자인 행정이 그 홍제 암에다가 그 암자를 짓고 그 사명대사의 그 호라고 말할 수 있죠. 홍제 존자라고 그걸 따가지고 암자를 이름했습니다. 이중년은 사명대사가 그 일본에 붙잡혀간 우리 포로들 뭐 3,000명인지 5,000명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많이 살린 그 승려로서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 사명대사의 유상을 받들고 그 홍제사의
봉안한 것에 대해서 깊이 그 공경을 하면서도 또 이 사명대사의 원당이 바로 태백산의 공제사인 것이 자신은 봉화 사람으로서 봉화의 선비로서 아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에 영주 지역에 김내기라는 영주 출신의 김내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계의 제자면서 그 당시 경상 관찰사를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김내기. 근데 김내기 사명대사가 그 아마 이 경남 지역에서 사명대사를 만나서 그 이별할 때 그 지어준 시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군주를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 그 대의를 이 사명당은 마음속에 새겨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놈의 칼날이라도 그 사명당의 가슴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대사가 가는 곳은 그 외놈이 모두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사명당이라고 할 만큼 이 사명대사에 대한 거는 기대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명당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얼마만큼 공경했는가라는 것은 또 이러한 강필효라는 사람이 지은 그 기록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운대사가 나라에 보답한 마음, 그리고 적가사원, 외적을 물리친 그 의분의 공로는 실로 우리 유학자로서 공경하고 숭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유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에 대한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유가로서 공경하고 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강필효는 그 18세기를 대표하는 그 영남 지역의 이제 학자로서 특히 그 남인의 학문적 뿐만 아니라 그 소론의 학문을 이은 아주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당이 죽은 지 벌써 200년이 훨씬 지난 뒤인데도 사명당에 대한 그 평가가 이와 같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민중들의 마음속에 사명당의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추모의 정신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중년은 그 사명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로서 최대의 자살을 벌였습니다. 사명당이 쌓은 그 공문과 업적은 태산처럼 높다. 그 태산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그 오학의 하나로서 가장 높은 상징하는 것이고, 공자도 젊었을 때 태산에 올랐어야 천하를 알았다고 할 바로 그 태산입니다. 근데 사명당이 쌓은 그 공문과 그 업적을 태산에 견주었으니까 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명당이 가는 곳은 바로 전장이 끝났다 라고 했을 만큼, 그렇지만은 그 사명당이 머물렀던 그 홍제사가 세월이 흘러서 타락되어 무너진 것을 아주 애석해 하면서 자신은 차마 이 홍제사라는 곳에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홍제사가 중건이 되어서 사명당의 그 유지가 길이길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자로서 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명당을
대한 깊은 그 흠모와 공경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유학과 불교, 좀 더 좁혀서 유생과 승려들과의 관계를 태계학파라는 학문적 흐름과 그리고 서상가 사명대사라는 그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선종의 갈래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록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만 임진왜란을 겪고 또 사명과 같은 위대한 선승이 나옴으로써 그 불교에 대한 유학자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개편의 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그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화해와 어떤 화해를 통해서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를 다시 한번 옛 선현들의 삶 속에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Oh